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게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를 거의 커버한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초년 기자일 때 이분 보고서 보고 열심히 제가 반도체를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 정말 아주 오랫동안 분석하시고 업계와 이제 금융 쪽을 두루두루 경험하신 우리 반도체 초격차의 번역 감수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저희 채널은 처음으로 출연하시는데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예, 저 김장열입니다. 현재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 소속돼 있고요. 앞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원래 현대전자, 지금의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첫 시작해서 금융계에서도 한 20년 이래저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노땅입니다. 네. 한 분야에서 오래오래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서 인사이트를 나눠 주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귀중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번역 감수도 하셨어요. 반도체 초격차라는 책이고, 이게 원래 ASML Way라는 이제 제목이거든요. 여러분들 댓글 상단 링크에 이 책의 구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많이 사서 읽어보시면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본부장님께 이 책의 번역 감수를 어떻게 또 맡게 되신 건지 한번. 일단 제가 이쪽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출판사 대표님하고 인연이 돼서 새로운 판권을 한국에서 하신다고 해서 영광스럽게 번역 감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단 내용이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흔쾌히 공부 겸 보게 됐고요. 제가 개런티할 수 있는 거는 시간 투자하시는 거 이게 초등학교 중학생은 안 되고 대학교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서 반도체를 투자하거나 반도체 업계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 일하고 싶으신 분한테 둘 다 각각의 약간 다르지만 효용성이 충분한 책입니다. 한 300 몇십 페이지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한 500페이지가 됐는데요. 한꺼번에 다이렉트로 처음부터 한 번에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유발 하라리의 무슨 호모데우스 이런 책도 아니고 그 책도 저도 한 서너 번 읽었거든요. 우리 책도 그런 거는 좀 어려운 점이 그런 측면에서 있지만은 분명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뭐 100%, 120% 개런티할 수 있는 거여서 반도체 업계에 들어가시는 분 아니면 투자를 하고 계신데 역사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ASML이라 하지만 ASML 장비뿐만 아니고 TSMC 뭐 여러 가지 엔비디아, 삼성전자 여러 업체들이 다 나오는 역사, 40년의 역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한번 번역 감수했는데 제가 전문 번역을 안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마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사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요즘에 뭐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한 고든 무어가 창업한 인텔이 요즘에는 정말 휘청거리고 있고, 한때는 이제 반도체 그러면 전공정이 모든 거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전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광 공정, 우리 ASML의 EUV 장비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요즘에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이런 쪽으로 좀 많은 관심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세간의 평가를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TSMC가 주도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요거는 지금 ASML하고는 조금 약간의 좀 반대적인 개념이긴 하죠. 무조건 DUV 하기 전부터도 미세 노광이 최고다 해서 90년, 2000년, 2005년부터 EUV를 준비한다 해서 결국은 한 10년 넘게 걸려서 EUV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EUV가 도입된 것이 실제는 10년도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한계를 얘기하면서 반도체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집적이 높아져야 되는데 층을 높이자. 그러면서 이제 미세 공정보다는 그 패키지 공정에서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ASML한테는 도전적인 거고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도 아이고 EUV 뭐 한 4,000원, 5,000원 때려받으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를 직면하다 보니까 무척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많이 얘기하는 AI의 HBM 메모리라 하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TSMC라는 파트너가 없이는 하이닉스가 스탠드얼론 하기 어려웠잖아요. 물론 삼성전자는 다 혼자 한다고 하지만 혼자 하는데 어렵고 이거는 같이 가는데도 조금 러닝 커브를 하는데 어려운 거 봤을 때는 EUV 미세 노광 공정에 의한 끊임없는 미세 추구하고도 다른 챌린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 HBM이 12단, 16단 가고 HBM4 될 때 또 다른 챌린지가 지금 24년, 25년하고 달리 27년, 8년 넘어갈 때, 우리 흔히 얘기했을 때 뭡니까? HBM4이니까 아마도 그 루빈 울트라, 그 다음에 5만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또 다른 EUV 같은 챌린지한 요소가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업계가 어떻게 그걸 헤쳐나갈지 각각의 업체들이 각각의 진짜 요소 기술을 다 갖고 있지 않은 한 또 컬래보레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컬래보레이션에서의 또 항상 파트너가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다이내믹이 바뀔지는 몹시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의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도 그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서플라이 업체들, 장비 만드는 업체들도 지금 들어갔다고 만족하지 않고 또 2, 3년 뒤에 또 다른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EUV와 또 다른 의미에서 어드밴스 패키징에서의 공정은 장비도 공정이고 아까 거기 들어가는 화학, 약품, 소재에서도 어떤 그 플럭스 리스 이렇게 들어올 때도 그렇고 공정에서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차원한 게보다는 조금 더 복잡다단한 어떤 기술적 난제가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기술자 엔지니어를 진짜 오랫동안 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내지는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만한 게 아니다. 이 겁을 들였는데 그 만만하지 않다는 거는 반도체가 쇼트지가 또 날 수도 있다. 28년 정도에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에서는 잘 와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술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EUV 자체도 지금 EUV에서 하이에너 EUV라고 하는 더 어떤 미세화되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HBM4E 같은 경우는 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또 엄청나게 겁나게 어려운 또 공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머티리얼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반도체 공정 난이도가 쉽지 않다.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수요가 있는 가운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또 시장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사실 우리 EUV라는 공정이 7나노부터 본격화됐잖아요. 이제 삼성이 좀 더 공격적으로 7나노부터 도입을 시작했고 TSMC는 조금 이제 늦었지만 오히려 지금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까지는 좀 EUV를 오히려 더 잘 안착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어떤 부분이 좀 두 회사 간의 그 희비가 엇갈린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은 예전의 역사를 따져보면 TSMC하고의 격차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사실상으로는 어디를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잘 모르니까 연습 게임을 많이 하자 싶었거든요. 근데 연습 게임을 하다 보니까 2000년 초반인데 이게 격차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연습 게임 가지고는. 그래서 과감성을 띈 것이 아까 EUV를 처음에 도입하기로 해가지고 ASML한테 압력을 주고 압력이라는 게 여기에 맞춘 스펙을 해와 어떻게 안 되면 안 돼라는 그 스타팅 포인트가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엄청 일찍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또 실제적으로 또 ASML이 거기에 만족스러운 스펙을 못 만들어주면서 어느 순간에 TSMC가 끼어든 거죠. 그래서 ASML 입장에서는 둘 다 최상의 커스터머를 다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어려움 때문에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건데 결정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먼저 들어간 게 된 건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제는 EUV 미세 공정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는 GAA 공정 이런 공정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선택에 있어가지고 좀 다른 선택하는 바람에 그게 오히려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 게 됐지 EUV를 먼저 선택했다는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선택은 과감했건만 그걸 실제 도입해서 생산 기술로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TSMC한테 더 뒤진 게 된 거죠. 그 장비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장비 이슈가 아니고 그 미세 공정과 그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TSMC가 조금 더 영특했다고 해야 될까요? 무리를 안 준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습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편히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건 뭐 10년, 15년 전 돌이켜본다고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좀 타이밍의 미스매치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10나노 이하부터 그러니까 이제 선단 공정 같은 경우는 핀팻 구조라고 해서 트랜지스터가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3나노부터 이제 기존의 그 핀팻 구조 대신에 게이트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서 퀀텀 점프를 노렸는데 거기에서 패착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우리 본부장님의 설명이시고 사실 EUV를 먼저 도입한 게 지금의 어떤 공정 경쟁력의 하락에
원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일단 우리 산업에서 그 ASML 같은 회사가 참 어떻게 보면 한편은 부럽고, 네덜란드의 제조업이라는 게 우리가 뭐 필립스 생각하면 그렇게 요즘에는 별로 임팩트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 세계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인 핵심 장비를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들어낸다라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건데, 우리나라가 이런 특정 영역에서 ASML 같은 초객차 항상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사실 단번에 하려는 것도 욕심인 건 알지만, 그래도 업계에 오래 계신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이 말을 하면은 기분이 쭉 빠지는데요. 일단 운이 좋았어요. 회사가. 역사를 보시면 진짜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운도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기술이, 노광이라는 기술 자체가 원래는 필립스라는 전자회사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내수적으로 만들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계속 기술적 발전이 필요한데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낄 때 80년 초반 넘어갈 때 이걸 내놨거든요, 시장에. 근데 팔려고 하는데 잘 안 팔리다가 보니까 네덜란드가 끌고 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파트너십을 추구하게 되니까 TSMC 들어오고, 뭐 사이머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자이스라는 렌즈도 있고, 레이저도 있고, 다 이런 게 파트너십이 되면서 위험을 분산한 거거든요. 근데 위험을 분산하더라도 그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인티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 역량은 필요한 거죠. 이 역량,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이 역량은 네덜란드의 기질. 그 기술에 대한 기질, 약간 장인적인 기질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 한국도 있는데, 여러 나라의 그 파트너십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열린 마을, 열린 조직, 그런 마인드는 한국은 지금 80년, 90년, 2000년, 20년, 10년, 20년, 20년 했을 때 삼성, 하이닉스 다 거의 없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쟁 위주인 거죠. 얘네들은 힘이 부족해서 그거를 다 아우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 컬래보레이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점이 있는데 단점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오픈 마인드가 가장 컸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40명으로 시작한 조직이 4만 명으로 가는데 이렇게 단순히 올라갈 수 없거든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옛날부터도 높았어요. 10만 명, 4만 명. 근데 우리는 하이어키를 먼저 갖추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는 오픈마인드가 부족했고, 오픈마인드가 부족하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컬처를 가져가는데 너무나 힘든 세월을 거쳤던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네덜란드라는 그 국민성이라기보다는 그 환경에서의 약점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얘네에 숨어 있었다. 한국에 있느냐? 없습니다. 제 세대는 없었어요. 분명히 제 세대는 없었고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제 세대는 분명히 없었고, 세대가 바뀌면 있습니다. 원래 그 옛날 사람이 죽으면 바뀌잖아요.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 제 딸내미 세대에서는 바뀔 수 있죠. 지금 그런 사람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 스타트업을 하든 뭐 삼성 하이닉스가 됐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아까 ASML이 40명일 때처럼 100명, 200명 안 되는 조직에 들어가서 그걸 할 수 있으면은 10년, 15년 뒤에는 who knows? 모르죠.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굳혀져 있는 재산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위기가 와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단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완전히 발등이 찍혔을 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만만치 않은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점을 위기로 바꿀 수 있는 인티그레이션, 오픈 마인드가 가장 큰 거고, 지금 내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피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 책에 진짜 잘 써져 있어요. 사실 영어로 읽으셔도 괜찮은데 영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영어가 만만치 않아서 번역을 잘했기 때문에 보셔도 충분히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주 재미있게 소설처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ASML이라는 회사가 네덜란드에서 나오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 근데 이제 그 운이라는 것도 이제 준비가 돼야지 오는 건데, 필립스에서 이게 안 되는 기술이라고 던져놓은 건데, 이게 이제 어쨌든 네덜란드의 국민성으로 어쨌든 안 되던 것도 계속해서 연구개발하는 어떤 그런 장인정신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이머라는 이제 레이저 회사가 조인을 했고, 자이스라는 회사가 이제 렌즈, UV를 반사시키는 그런 좋은 제품을 같이 협업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거는 결국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어떤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행된 건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SCM 자체가 폐쇄적이고 블록화돼 있고 다 내재화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세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됐으니까 쉽지 않은데, 이제
밑에 이제 새로 이제 올라오는 세대들은 이제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잘 해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맞습니까? 네. 네네. 운 측면에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운은 아까 기술이 있었지만은 팔려 그랬잖아요. 안 팔렸잖아요. 근데 EUV라는 그거의 핵심 기술은요. EUV나 그 전에 그 노광 장비 핵심 기술은 미국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손을 놨습니다. 인텔이 하다가. 걔네들이 끈질긴 투자를 못하고 손을 놨어요. 그게 첫 번째 운이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열심히 팔다 보니까 EUV 하기 전에 일본의 나이콘이라든지 캐논이라든지 광학기기 만드는 회사 있었잖아요. 특허 분쟁을 하는데 왜 특허 분쟁 하기 전에 일본이 쥐졌을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그 커스터머의 리퀘어먼트를 만족시켜주지 않고 거만을 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런 미국과 일본이 놓치는 걸 우리는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운달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제 저세 상황을 갖고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은 다시 한번 되찾으려는데 이미 끝났죠. 20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게 중국의 화웨이 포함해서 새로운 도전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책에 자세한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책과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한마디? 그리고 이 책은요. 네. 지금 이런 조직을 끌고 오는 데는 리더가 중요합니다. 코 리더 2명의 얘기입니다. 제가 감명 깊었던 건 한 12년 동안 CEO가 2명인데 같이 동갑내기인데 같이 끌어왔어요. CEO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CEO는 한 명은 완벽한 엔지니어, 물리학도 박사고 또 한 명은 IPO 하기 전에 들어온 회계사 출신이 어떻게 이 조직을 한 번도 안 바뀌면서 CEO가 끌어왔는가. 음과 양과 같은 거. 우리는 흔히 문과생, 이과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 혼합을 시키고 컬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가 얼마나 도전이 많았겠습니까? 12년 동안. 그거를 해왔다는 측면에서 감명 깊었어요. 한국도 조직이 문화했을 때 서울대 출신, 카이스트 출신, 문과, 이과 이런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 삼성전자 출신. 그걸 화합을 할 수 있고 장단점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면은 아까 첫 번째 질문처럼 포텐셜리 장래에 뭐 이런 회사 비슷한 게 우리도 할 수 있다, 꿈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댓글 상단 링크에 책 구매할 수 있는 걸어 놓을 테니까 많이 좀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장열 본부장님과는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본부장님과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초격차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자, 요즘에 가장 핫한 반도체하고 이제 A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흐름인데, 그래서 AI 시장 흐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AI 사이클이 그동안 생성형 AI라고 하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제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에서 이제 추론, 인퍼런스 쪽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GPGPU라는 게 영향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떨어질 것 같다는 우려겠죠. 아직 떨어진다고 그 확인되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까 그 학습, 크게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그거는 1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지나갔죠. 그 다음에는 이제 리즈닝, 추론인데 추론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의 방식이 체인 오브 토트라고 해갖고 조금 더 생각하고 답을 주는 거니까 오히려 더 거기서 또 그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기본적으로 GPU가 됐던 GPU가 됐던 성능이 높아져야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챗GPT 포함해서 대화용으로 쓰는 AI 시대는 있지만 더 큰 거는 이제는 에이전트 AI, 뭐 형용사로 쓰고 명사를 쓰는데 내 비서 하는 거잖아요. 이 비서는 이제는 사고도 하지만 계획을 세워주는 거니까 더 리즈닝이 들어가고 리즈닝이라는 게 추론인 거니까요. GPU의 그 성능은 계속 필요한데 조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도전을 받을 수는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과연 우리가 아는 범용 GPU, 엔비디아를 포함한 것이냐 아니면 ASIC, 커스텀 ASIC화돼가지고 성능을 A, B, C, D, Z 기능이 아니고 X, Y, G 아니면 B, F, G만 가지고 해서 코스트를 다운시키면서 성능도 조금은 다운시키는 별차 없는 거. 이렇게 만드는 컴피티션이 세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슈지만은 그 자체 하이엔드 쪽에 대한 성능은
계속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에이전트에서 온 디바이스 AI를 처리해서 디바이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저 멀리 클라우드에 가가지고 처리하고 와야 되는 그런 하이퍼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그 수요가 명시적으로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투자를 미리 너무나 얼마나 선행했느냐는 게 우리 시장의 하드인 거지 그 성능에 대한 성장 자체는 아직은 논할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트레이닝에서 이제 인퍼런스 쪽으로 오면서 이제 여기서 또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데이터 트레이닝은 그냥 온리 엔비디아 GPU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였고 인퍼런스 쪽으로 오면서는 이제 ASIC이 기존의 엔비디아의 GPU에 도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또 주목받는 회사가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입니다. ASIC 쪽에서 빅테크들의 ASIC을 이제 설계를 많이 담당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좀 충격적인 내용이 그동안 이제 빅테크들의 ASIC은 다 이제 브로드컴 쪽으로 많이 몰리던 상황이었고 제2의 엔비디아는 브로드컴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단골 고객, 1등 고객이죠. 이제 브로드컴의 첫 번째 고객인 구글이 TPU를 설계 일부를 미디어텍으로 이제 이원화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그 향후 AI 가속기 흐름에서 어떤 그거는 약간 가능성이 있지만 좀 빨리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TPU도 지금 6번째인지 7번째인지 어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기부터 바뀐 거잖아요. 미디어텍이. 도전인 거죠. 그 미디어텍 상장돼 있나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네네, 상장돼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주가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브로드컴은 그때 이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약간 주가 맞습니다. 내려갔죠.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아까 에이즈기라는 것 자체는 애플리케이션 스픽 IC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을 아는 회사면은 누구든지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브로드컴은 역사가 좀 있고 많은 회사를 M&A 하면서 그거를 그 회장이 무슨 탄이거든요. 싱가포르 나이 든 할아버지예요. 그걸 많이 이끌고 오면서 M&A 하면서 그러니까 에이직이라는 게 커스텀 애플리케이션 PC니까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다양한 측면의 커스터머들의 애플리케이션을 해본 사람이 하는 건데 다양하다는 건 자기네가 모든 걸 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 이제 M&A 했던 그 경험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으면 더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유리했던 거죠. 마벨이라는 회사는 얘네보다 한 8분의 1인지 5분의 1 작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걔네들도 그러한 어떤 통신용, 휴대폰용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통신용 휴대폰은 네트워크라는 기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에이직하면 네트워크, 통신 이런 쪽에 있는 회사들이 하기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미디어텍은 약간 다르잖아요. 태생이. 휴대폰인데 통신용이라고 하는 휴대폰 칩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강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TPU를 뚫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얼리를 서프라이징 했던 거고 추이는 제가 브로드컴을 좋아했던 거 중에 일부 기스가 난 건지 여부는 다음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되고 할 때 분명히 퀘션이 달 텐데 퀘션 앤서가 나오겠죠. 근데 브로드컴의 할아버지가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 엔비디아의 그 진순환처럼 어떤 식으로 그런 거가 설명이 될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임플리케이션은 이런 게 만약에 미디어텍처럼 휴대폰에 AP를 하던 회사들이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삼성은 와이나 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소식이 없죠. 그렇죠. 트라이 했다는 소식도 없고 한국에 조그만 NPU 회사들은 많죠. 뭐 얼마 전에 뭐 저기 넘어갔다는 메타가 했다가 퓨리온사 AI, 퓨리온사도 있고 리벨리언하고 저기 사피언인가? 사피언. 그러면 이 많은 숨어 있는 회사에서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삼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미디어텍이 그러면 시작한 지 얼마나 됐길래 이걸 했는가 매우 궁금한데 사실은 저도 오늘 방송에서 그걸 클리어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거는 도전 의식일 수도 있고 접근이 다른 쪽에서 가능하구나라는 인디케이션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I 가속기 쪽에 ASIC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여기에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뭔가 해자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디어텍이 이제 여기 치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일부 기스가 난 거인지 아닌지는 일단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브로드컴의 공식적인 코멘트를 통해서 좀 더 판단을 유보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HBM 이제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HBM 시장을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경쟁력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HBM4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HBM4까지, 지금 HBM3까지. 3까지는 잘하고 있고. 됐고, 그건 컨펌 됐고. 네네. 4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4E부터는 한번 뒤집어질 수도 있다. 4E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E가 16단이죠.
맞습니다. 16달러인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방향이 다 달리 갈 수도 있죠. 그 하는 방식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간다고 하는데 혹시 안 가고도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퀘스천이고 그러면 하이브리드 가느냐 안 가느냐 했을 때 파트너십이 기존의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파트너십이 기존대로 유지할 것인지 새로운 파트너를 가져갈 것인지 또 관건이고 도전 요소가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유리하지만 삼성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직생 생직사 저는 불교 아닙니다만 하여튼 뭐가 됐던 간에 그렇게 하면은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챌린징 할까라는 측면에서 엔비디아도 조금 더 오픈 마인드는 3E, 4보다는 4E가 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언제입니까? 내년도네. 내년도. 루빈 울트라부터. 루빈 울트라부터는 그때부터는 하이닉스의 그 헤게모니가 유리한 헤게모니가 지속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물론 아직은 유리한 입장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 뭐 약간은 그런 쪽 말고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십니다만은 그 본딩 쪽에서의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 나온 거 하나 세미텍, 하나 세미텍, 하나 비전이죠. 한미 반도체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되는 거 특허도 아직 해결이 완벽하게 안 되지만 일단 오더는 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미 반도체는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낮췄고 낮추는 것도 거의 90%가 뭐죠? 마이크론 향. 마이크론. 예. 그럼 10%만 삼성 하이닉스면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퀘스천이 들기 때문에 그거 단점부터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그러한 변화를 스스로 야기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와중에 TSMC하고 관계가 계속 잘 된다는 가정을 깔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 4까지는 오케이. 4E는 좀 추이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SK 하이닉스가 뭐 모든 영역에서 HBM은 앞서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딩 방식, 그러니까 MR 모프라고 하는,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그 공법이 사실 굉장히 경쟁력이 있잖아요. 발열 성능에서도 30% 이상 지금 삼성이나 마이크론의 TC NCF 방식 대비해서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4E부터는 MR 머프가 좀 한계가 있다. 어차피 하이브리드 본딩이 일부 적용될 거고 이제 그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그렇죠.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니에요 라고 할 것인지 출트랙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하에 잘 해나갈지는 그 회사의 조직적인 것도 있고 파트너와 관계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고 한 1년 더 남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거꾸로 하면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사실 얘기할 때 1등과 2등하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한 3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챌린징 할 때는 기술적인 챌린지가 3, 4년 만에 온다는 게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1등에서 실수를 하면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우스가서 삼성전자가 파운드에서 안 되는 이유는 얘네들은 실수를 안 하고 계속 가니까 그렇죠. 기회가 도저히 오지도 않고 우리가 오늘 2등이 떨어지니까 far distant second가 돼서 3등하고 2등하고 붙어오게 생겼잖아요. 오늘 보니까 UMC가 글로벌 파운드를 M&A 한다고 보셨어요? 오늘 그거 나온 바람에 그 내용 못 봤습니다. 네. UMC 네네 3, 4등 합친다고 4, 5등이죠. 이제 SMIC가 3등이니까. 네, 근데 합치면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거든요. 마켓수가 아예 앞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1등이 못할 때 기술적인 사이클이 어려워질 때 아니면 실수할 때인데 실수를 바라면 안 되지만 기술적인 사이클 변화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변화가 제 말씀대로 한번 챌린징하게 하이닉스에 느껴진다 하면은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잘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뭐 우리가 그동안 본딩 칩을 쌓는 거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 전영현 부회장이 중간 인사로 바뀌고 나서 이제 일단 삼성이 공개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의 과실을 인정한 게 1A DRAM 설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재설계하겠다. 지금 그래서 그 발표까지는 났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 상황이 강감무소식입니다. 강감무소식이고 좋아하는 쪽에서 일부 그냥 오프 더 레코드 나온 거는 우리 올 달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조금 흘러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냐 그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따뜻해서 한 2개월, 3개월 늘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3분기로 늘어진 것 같다라는 목표가 원래 6월 달이었거든요. 지금 녹화하는 이 시제 4월 1일이니까 그러니까 두 달 내로 온 게 아니고 한 4달, 5달 뒤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루머가 맞다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계속 있는 거긴 한데 사실은 삼성전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엄청 기대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반등한 거는 HBM에 대한
혁신적인 뭐 브레이크스루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쪽이잖아요. 레거시. 그렇죠. 레거시 턴어라운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방향을 다시 바꾸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재 그 루머가 맞다면은 HBM에 대한 삼성전자가 특별히 잘해서 되는 턴어라운드의 그 추가적인 포인트는 빠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 빠르지 않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HBM 쪽은 저도 우리 본부장님하고 비슷하게 보는데 하반기는 돼야지 뭔가 좀 용각이 나올 것 같다. 이게 사실 칩을 재설계한다라는 건 설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공정도 거기에 맞게 다 세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뭐 한두 달 안에 이렇게 성과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인내력을 가지고 지켜보되 중요한 거는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 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과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레거시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님과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번역 감수하신 반도체 초격차 ASML Way라는 책 한번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댓글 상단 링크에 구매 링크 걸어놨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거시 반도체. 우리 커머디티라고 하죠. 이게 언제부터 레거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뭐 뉴 반도체나 HBM이나 뭐 소캠 같은 거고 요즘에는 커머디티는 레거시라고 용어가 생겼는데 지금 이제 레거시 쪽은 공급업체들의 감산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구환신 같은 정책 효과가 맞물리면서 생각보다 턴어라운드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턴어라운드 했는데 감산이라는 변수가 작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게 클리어하면 제가 추천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이거 뭐 사실은 이거는 맞추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뷰인 거니까요. 일단은요. 네. 왜 레거시, 그러니까 레거시 제품이라는 거는 유산이죠. 유산같이 옛날 제품이라는 뜻인데 낸드하고 디램하고 했을 때 낸드도 레거시가 있고 아닌 것들이 있지만 낸드는 대부분 다 레거시라고 합니다. 휴대폰하고 PC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디램만 얘기하면 DDR4, 5까지도 까리까리하는데 DDR4 중심으로 레거시라고 합니다. 웬 DDR4가 휴대폰이나 PC에 많이 들어가고 DDR5부터는 서버 들어가기 때문에 서버는 다시 DDR5가 AI용 서버가 있고 AI가 아닌 서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복잡하죠? 어쨌든 간에 휴대폰 PC에 들어가는 DDR4 정도면 레거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답은 이구 환신의 효과가 있고요. 이거는 수요적인 측면이죠. 그건 중국이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집 다워 새 집 줄게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1월 말부터 이슈가 돼서 2월 달에 잘 됐고 3월 달에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3월 달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1분기 잘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그게 수요만 있을까? 공급이 줄은 효과가 컴비네이션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낸드 같은 경우, 디램도 그렇지만 워낙 안 좋았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낸드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았고 디램도 중국의 CXMT가 생산을 많이 하면서 가격의 DDR4가 계속 내려가서 마진이 그쪽은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인 게 9월 달이고 사실은 8월 중순부터 얘기가 됐던 거고 그렇죠. 그게 실적으로 반영돼서 10월 달에 드러난 거고 계속 한번 하면 한 3개월 내지는 6개월 가니까 9, 10, 11, 12 간 거고 조금 변화가 있으려는 게 1월 달, 2월 달, 6개월 되면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 연말 연초에 감산한 거예요. 실제 감산을 했고 알려진 게 1월 말, 2월 달에 알려진 거니까 효과는 1, 2월 달에 있었다고 보여진다면은 현물 가격에서 현물 시장은 나와 있는 가격인데 이거 가격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올라간 거고 고정거래 가격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번 달 3월 달부터 고정거래 가격이 지금 오는 순간에 보니까 낸드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MLC 같은 경우에 8%, 10% 올랐고 디램 쪽은 오른 것도 있고 멈춘 것도 있는데 일단 멈춘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고 이렇게 상승됐어요. 그래서 수요가 이구환신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PC나 휴대폰 업체들이 재고가 좀 줄었다. 근데 공급을 줄인 효과도 그 시점에 맞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2, 4분기 4월달 바라봤을 때 2분기 가격에 아마도 한 5에서 10% 정도 가격 상승을 유발할 거라는 기대가가 주가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속성에 대해서는 이구환신이 단기적이라면은 아마도 또는 이구환신이 단기가 아니더라도 이구환신 말고도 관세 영향, 정책적인 그 전체적인 그 이슈 때문에 미리 앞당긴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통 고정거래가가 한 2, 3개월치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5%, 10% 올라갔다가도
3분기 내려갈 수도 있고 3분기에는 멈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이플리 스피킹 하면은 2분기에 가격 올라가는 건 맞을 것 같다. 5% 10%일지 모르지만 이슈는 3분기에 또 5% 10% 올라갈지 아니면 플랫하거나 혹시라도 약간 주춤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감산한 효과가 지속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부 이슈인데 감산이 아니고 생산량의 올라가는 속도가 삼성전자가 일부 그 모바일 디램 쪽에 이슈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지속될 것 같아요. 당분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 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 원픽은 뭐 그런 원픽가 모바일이니까 그런 이슈가 이어진다면은 2분기 중에 가격이 다시 반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 3분기의 가격의 상승 추가 여력이 어떻게 될지는 또 와치한다. 이런 정도로 흐름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속성은 예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6개월 9개월 논스톱을 갈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건지 이게 다시 쌍바닥이 올지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사실 뭐 반도체 시장에 있는 그 누구도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워낙 수요 공급 쪽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AI 투자 쪽으로 굉장히 많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7년 만에 돌아온 마이윈 회장이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제 악수를 하면서 AI 투자에 이제 선봉장을 하겠다. 알리바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공교롭게도 이게 전성비 문제로 엔비디아의 H20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이 당장 그러면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H20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예, 예. 글쎄요. 그게 H20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되었는지는 결국 화웨이가 주는 칩의 성능이 충분하냐 그런 문제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생산할 수 있는 SMIC에서 준비되어 있는 두 가지 컴비네이션 돼야 되는 거니까 yes and no는 yes라고 봅니다.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능이 아쉬운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을 좀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얘기하면서 준비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yes입니다. yes인데 자기네 캐파가 예를 들어서 뭐 100이 필요한데 갑자기 그 화웨이하고 SMIC가 돼서 100을 다 80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일정 부분을 하면서 그걸 레버리지로 미국한테 압력을 주려는, 그러니까 압력이라는 건 엔비디아를 통해서 압력을 미국에 주는 거죠. 근데 트럼프나 또 여러 가지 참모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스인데 그 임팩트가 얼마나 아까 뭐 레거시 제품의 가격 상승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압력을 주는 건데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죠.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왜냐면 그거에 H20하고 짝꿍이 되는 HBM이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HBM이 원래 2인가 그랬는데 3로 바꾸려고 하는 찰나라 그러는데 성능이 더 필요해서 H20도 더 성능이 높아지려는 거고 우리 HBM하고 짝꿍이 돼서 더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 삼성이건 하이닉스건 다 필요한 건데 그렇죠. 이게 혹시라도 단기적이라도 영향을 주면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거죠. 물론 HBM3가 계속 잘 나가 그러면은 뭐 블랙을 잘 나가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딥시크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H20이 그런 성능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자기네 리퀘어먼트에 20%도 차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을까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엔비디아 칩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의존도를 줄이는 준비는 했는데 화웨이, 어센드 910C 같은 칩들을 요즘은 성능 잘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건 SMIC가 또 선단 공정에 캐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블러핑이 포함됐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시진핑이 또 트럼프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뻔히 약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이제 지금 수사움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그러면 AI 가속기는 이제 H20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준비가 됐다 그러면 결국 여기 들어가는 메모리, HBM이 이제 중요할 텐데 중국의 뭐 CXMT 같은 회사들도 당연히 준비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쪽은 어느 정도 이제 아직 그 HBM 뭐 2까지는 시도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HBM2가 뭐 어느 정도까지 생산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HBM2가 작년 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1년 밖에 안 지났어요. 1년 반. 1년 반 만에 또 차올 정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아까 지금 똑같은 건데, H20하고 컴비네이션 되는 HBM2인데, 엔비디아는 HBM3로 가려는 거잖아요. 근데 뭐, HBM3로 안 가고 옛날 거 그대로 있으면은, HBM2 갖고 되는 건데, 그럼 HBM2를 아까 중국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하고 그 기술적인 차로 봤을 때는, 최소한 2, 3년 뒤였다 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시작한 거니까, 내년도에는 바뀔 수 있죠. 내년도에는 HBM2가, 아까 그 H20이 됐던 뭐 내수적으로 필요한 거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소식이 못 들어왔을 때는 아직은 아닌데 시간 1년 정도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HBM2가 H20하고 컴비네이션 되는 거는 우리 시장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중국 시장이 더 커질 텐데 우리가 액세스 못하면 한 10몇 프로가 엔비디아 나가는 게 찌그러드는 거고 그러면 그것이 삼성이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그거만큼은 아쉬운 점이 되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올해는 브로핑이라 하더라도 내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빨리 기술로 도망가지 않으면 일단 뒤에 남아있으면 레드오션밖에 없다. 올해까지는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또 HBM에 이어서 이제 소캠 같은 이런 커스텀 메모리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업체 간 경쟁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관점. 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최적화, 커스터마이징이다 보니까 뭐 설계 역량이 중요할 수도 있다. 고객이 원하는 거. 아니면 이게 뭐 공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네. 뭐 여러 가지 경쟁력 포인트들이 네. 있겠지만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이 어떻게 보면 커스텀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소캠은 결국은 엔비디아가 서버 말고 PC, 물론 하이엔드 AI 전용 슈퍼컴퓨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은 3,000불이니까 그도 사서 받으면 비싼 거잖아요. 하여튼 그 시장을 먹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옛날에 애플 나올 때 애플이 그 PC 시장에서 우리는 다른 PC야 그러면서 하이엔드로 가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AI를 잘하는 거에 컴퓨터를 우리가 먹겠다. 전문가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커스터마이즈가 중요하죠. 커스터마이즈가 중요한 것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능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먼저 치고 나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손 들고 나간 것이 마이크론이 먼저 나간 거죠. 예, 이번에 그 어디죠? 그 GTC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같이 쿵짝쿵짝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구나라는 측면에서는 뭐 HBM도 삼성보다 먼저 시작한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쾌하진 않고 계속 경계감을 갖게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선 프로세스 그 원비 정도면 충분하고 원비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거는 삼성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제대 하는 게 아니고 지네들끼리 하는 거니까 엔비디아 말 잘 듣는 데가 먼저 가져가겠죠. 예. 예, 그게 아까 DGX 스파크, DGX 스테이션, DGS 슈퍼팟 한 세 가지니까 이 앞쪽에 있는 게 두 개가 중요하잖아요. 이쪽용은 커스터마이즈를 열심히 맞춰줘 갖고 근데 DGX 스파크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테이션은 그게 블랙엘 그거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돼야 돼. GB300이거든요. 그렇죠. GB300이죠. 지금 울트라니까, 그 내년도니까, 그게 아까 소문처럼 뭐 늦어진다 하면 사실은 닥쳤던 개들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방향은 커스터마이즈 되는 걸 빨리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것은 내년도에 중요한 레버뉴 소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장에 빨리 커지면. 온 디바이스 되는데 하이엔드 온 디바이스니까 우리 개인적인 PC 휴대폰에서의 AI 성능하고 또 다른 얘기니까 개인적인 AI 진짜 휴대폰에서는 빨리 크지 않더라도 지금 마치 전문가 영역이 빨리 크면은 그 중간 다리 역할로 시장에서 어텐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올해 내에 되는 거는 시장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회사의 프로덕트 믹스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GB300이 제대로 나오고 그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못지않게 빨리 올해 내에 입지를 굳히는 것이 2026년을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것도 결국은 스택이거든요. HBM만큼의 구멍을 뚫고 2048은 아니더라도 그것도 이제 서프라이 체인에서 관리할 것도 많고 그래서 내년에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커스터마이즈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이런 커스텀 시장을 잡으려면 결국 메모리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죠. 결국 고객이 원하는 거 맞게 서비스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본부장님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나 또 못했던 이야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미래는 여전히 밝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그 2,000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방향은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글쎄요. 한국에 수많은 소부장의 업체가 있는데 소부장 업체가 너무나 변동이 심해서 주가적인 측면, 근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잠깐 제가 하나비전 얘기하고 한미반도체 얘기했는데 이게 다 같이 생태계에서 같이 이렇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 혼자 생각이 드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그 두 리더십이 선의의 경쟁을 해나가는 장세가 아까 커스텀 반도체가 됐든 커스텀 메모리가 됐든 이런 장세가 한 3년, 5년만 지속되면은 2030년도에는 상당히 다른 퓨처가 전개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에이전트 AI 얘기했습니다만 로봇 AI, 그래서 그러니까 피지컬 AI 시대가 들어오는 시대가 되는 게 2030년을 본다면 그때까지 5년 잘 버티면은 우리가 삼성 하이닉스 버티고 성장하면은 상당히 이 서플라이 반도체 업계 먹고 사시는 분들한테 좋은 퓨처가 될 수 있으니까 꿈을 갖고 그때까지 잘 기다리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생활 하시면 좋겠고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용수 채널이 톡톡한 역할을 하실 것 같으니까 계속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정말 알찬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이게 깊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도체 초격차, 네,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이 번역 감수하신 책입니다. 댓글 상단 링크에 구입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많은 분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반도체 이슈 있으면 우리 본부장님 또 모시고 네,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